자, 빨리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상황을 반영했을 때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면 레이 달리오의 의견입니다. 세 가지를 참고해라. 리플레이션 장세라는 걸 참고해라. 리플레이션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리플레이션도.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쥐처럼 갉아먹는 거라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좀 독이 돼요. 너무 물가가 빨리 올라가면 기업들도 이익이 더 떨어지고요. 적정 주가도 낮게 잡아야 되는 그런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여기 가기 전 단계에 인플레이션이 다소 나타나긴 하지만 아주 건강하고 좋은 인플레이션. 이걸 저희는 리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연준이 딜레마에 빠졌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금리를 내릴 수는 없는데 부양은 해야겠고 부양을 하면 금리가 올라갈 텐데 금리는 못 올라가게 막아야 될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좀 나타나게 해서 실질 금리가 떨어지도록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 왜? 명목금리는 더 이상 건들 수가 없도록 낮춰놨기 때문에. 방법은 실질 금리가 하락하는 거 말고는 연준이 취할 방법이 없다.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십니까? 이게 오늘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연준이 실질 금리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는 거. 왜 실질 금리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거죠? 명목 금리는 더 이상 떨어뜨릴 수 없을 만큼 내려놨어요. 근데 왜 그러면 떨어뜨려야만 하는 거죠?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국가의 부도 사태가 오는 거예요. 국가의 빚이 커지는 거예요. 금리를 올리면 안 돼. 필생의 이제 목표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경기는 살려야 되겠거든. 수요는 올려야 되겠거든. 그럼 수요를 올리고 경기를 살리려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다소 나타나게 놔둘 거다. 이게 9월 달에, 이번 9월 달에 연준이 FOMC 나와서 이런 말을 하거든 제 말이 맞았다고 보시면 돼요. 뭐라고 말할 거냐면 2% 정도 물가가 나타나면 미국 중앙은행은 언제나 금리를 올리게 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제도를 가져가겠습니다. 에버리지 인플레이션은 뭐냐면 기존까지는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는 거예요. 2%가 넘으면 무조건 금리를 올리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중앙은행장을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불렀습니다.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게 같이 나타나거든 경기 방어보다 물가를 잡으라는 게 그들의 미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는 아직 안 좋아졌지만 물가가 나타나면 반드시 그들은 금리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국면에서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빚이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경기 자체가 닫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는 없는데 금리를 올리고 싶지 않은 연준 앞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금리가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올리게 돼 있는 게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는 규칙이고요. 이거를 올해 9월에 바꾸겠다고 선언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2%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더라도 우리는 금리를 올리지 않겠습니다라는 선언을 9월 달에 하기를 시장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은 뭘 기대할 수 있어요? 금리가 안 올린다네? 일단 안심. 주식시장은 금리가 올라가면 찬물을 끼얹습니다. 두 번째, 인플레이션을 용인해 준다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리플레이션 트레이딩이라는 겁니다. 물가는 나타나지만 아주 심각한 인플레이션은 아닌 상태.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별명이 있어요. 골디락스. 이게 골디락스 장세라는 겁니다. 예. 수요가 어느 정도 나타나서 인플레이션은 나타나지만 금리는 올라갈 걱정이 아직 없는 상태. 골디락스라는 동화 아시나요? 골디락스는 뭐냐면 숲에 아빠곰, 엄마곰, 아기곰이 있었는데 아기곰 이름은 모르겠고 그 곰 가족이 사는 집에 들어간 여자 꼬마아이 이름이 골디락스예요. 여자아이인데 그 아기곰 숟갈로 밥 먹고 침대에 누워서 잠들었어요. 뭐 이런 얘기인데 뒤는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이래서 그 스프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거 애기곰 그걸 먹었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장을 골디락스 장이라고 하고요. 최적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라고 하고요. 리플레이션 트레이드가 기대될 수 있는 상황은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린다는 약속이 있어야 하고 그러면서도 인플레이션이 좀 나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시장에서는 뭐로 본다 그랬죠? 수요로 본다 그랬죠. 왜?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고 구성원이 믿어야 물건을 사니까.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번에 재난지원금처럼 일본 사람들에게 30만 원짜리 상품권을 다 나눠줬어요. 물건을 사라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 상품권을 깡해갖고 돈을 받아다가 저축을 했어요.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뭐가 있느냐? 지금 급하게 내가 물건을 살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게 디플레이션이에요. 디플레이션을 넘어서려면 지금 사야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사야겠어 라는 생각을 나타내는 지표가 뭐냐면 BEI라는 거예요. BEI. 이게 뭐냐면 물가채, TIPS라는 물가채는 물가에 대비하고 싶은, 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한 사람이 채권을 사는 거예요. TIPS라는 채권을. 그럼 채권은 많은 사람이 사면 값이 올라갈 때 금리는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그래서 TIPS 금리는 내려가는데 이 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이거를 잘 들으세요. 기대 물가. BEI라, 브레이크 이븐 인덱스, 인플레이션 인덱스는 기대 물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BEI가 올라간다고 하면, BEI가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아까 말한 대로 물가가 오를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BEI가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 핸드폰에서 FRED라는 앱을 까세요. 나중에 FRED라는 앱을 까시면 이거 연준이 사용하는 데이터를 보는 건데 핸드폰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서치에다가 BEI라고 치시면 이 차트를 보실 수 있어요. 자, 이거는 TIPS라는 걸 본 거고 이게 BEI를 뽑은 겁니다. BEI. 물가 기대 심리라고 말했죠. 자, 코로나 터지고 나서 물가 기대가 팍 죽었었죠. 코로나가 터졌는데 어떻게 물가가 올라요? 그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지금 어때요? 올라오고 있죠? 이게 올라온다는 뜻은 뭐란 뜻이라고요? 물가가 오를 거라고 보는 거예요. 물가가 오를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야 소비가 일어나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지금 사는 게 다음 달에 사는 것보다 낫다고 믿어야 지금 산다고. BEI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 물가 기대 심리가 생겼다는 건데 사실은 이건 연준에 의해서도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물가를 용인하겠다고 말한 것 때문에 TIPS를 많이 사고 있어요. 실제로. 저희 인모스트도 포트폴리오의 한쪽에 TIPS가 들어가 있는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몇 달 전에 샀죠. 걔가 꽤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TIPS를 사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진짜 물가가 올라갈 것 같아야 TIPS를 샀거든요. 왜? 그게 정상이니까.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동학개미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똑똑한지, 유튜브를 얼마나 열심히 보는지, 야,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 왜? 실질금리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은 그 실질금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투자라는 걸 하게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금리가 떨어질 때 금도 올라가게 돼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금이 지금 2,000불을 가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인플레가 깨어난다. 인플레 관련된 투자를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플레 관련된 투자가 첫 번째 TIPS를 사는 거예요. 물가채는 물가가 올라가면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는 방식이에요. 자기한테 들어온 이자가 커진다고요. 이번 분기에 물가가 올랐어요. 그러면 이번 분기 이자가 더 나와. 이게 TIPS의 특징이야. 그럼 TIPS는 내가 그거 받고 이자를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TIPS를 내가 사놨는데 값이 오르면 이익 보고 팔 수 있잖아. 채권 투자라는 거예요, TIPS가. 미국의 국채거든. 10년짜리 국채. 그러니까 제가 인플레가 깨어났더니 TIPS 사는 사람이 늘겠어요, 줄겠어요? 늘어났더니 좀 전에 말씀드린 BI가 올라가는 걸로 나오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는 현재는 정리해보면 리플레이션 관련된 투자를 좀 해라. 너희들이 생각하지 않아도 인플레이션 효과는 나타난다. 그건 니네들이 옛날에 생각했던 것처럼 수요가 막 생겨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은 아니지만 금융에 의해서 생겨나는 화폐 인플레이션, 그 화폐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올라가는 자산이 있을 거다. 거기다 좀 투자해야 된다라는 게 리플레이션. 두 번째는 부의 저장수단이 바뀌었다. 옆에 써 있습니다. 옛날에는 부의 저장수단이 현금이었다면 지금 여기 현금 넣지 말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의 저장수단이 금이래. 아까 제가
달러 약세와 상관없이 금이 지속적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릴 때 근거는 실질금리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떨어지는 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명목 화폐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는 근거 아래 금값은 올라간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저는 수십 년 동안 여러분들에게만 설명 못했지 반복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연준이 계속 양적 완화하고 금리를 내릴 때마다 사실은 여러분의 자산은 떨어졌고 그때 금융자산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이익을 봤습니다. 자산은 점점 커져왔던 거죠. 지금 그것들을 광범위하게 알게 될 거라서 금값은 오르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작년 초반부터 금 산 거, 심지어 지금 저희 연금에서도 금을 사드리고 있어요. 1년 이상 해왔는데 그동안 수없이 많은 하우스가 잘 된다, 못 된다, 잘 된다, 못 된다 반영해왔지만, 의견을 내왔지만 저희는 끄떡하지 않고 금을 계속 사왔어요. 1200불에 사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2000불이죠. 예. 그런 면에서 세상은 변하는 거죠. 물가연동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투자의 수단이 됐습니다. 세 번째, C금융 주식은 코로나 다시 재유행이 오더라도 필수 소비재 중에 C금융 주식은 실업률에 영향을 안 받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전한 투자는 C금융 주식일 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이 투자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네 번째, 테크 주식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경기가 쪼그라들더라도 테크는 여러 가지 면에서 방어적이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차별화가 지난달에 말씀드린 양극화 말씀드린 겁니다. 한쪽만 올라갈 거라서 여러분은 계속 부담스러울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내내 부담스러울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그럴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파우치 소장이 2021년 말까지 코로나 백신 생산량이 최대 10억 회 될 거라고 뉴스에다 보도를 했는데 15억 회, 10억 회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전 세계가 지금 백신 확보를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얘네들이 이만큼 확보를 했어요. 한국은요. 우리나라 저한테까지 오려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크 아탈리라는 프랑스 경제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는 보건 안보 시대가 올 거다. 왜?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만이 아닐 것 같다. 앞으로는 보건이 안보 전쟁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헬스케어 산업 규모는 급격히 커질 것 같다. 그렇게 봤을 때 글로벌 최대 매출액은 아마 헬스케어 기업에서 나올 것 같다. 무슨 얘기일까요? 헬스케어를 장기적으로 투자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포트폴리오에 두세 달 전 편입을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헬스케어를 투자하실 때 이룸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약 개발 속도와 비용이 9년마다 2배. 신약 개발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게 점점 커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률은 점점 떨어진다는 얘기고, 그럼 한 군데 믿고 투자해 놓으면 걔가 실패해버리면 나는 내 돈 다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스케어 바이오에 투자하는 방법은 여러 기업에다 투자하는. 그래서 저희는 ETF를 추천드리는 겁니다. 여러 기업에 나눠서 투자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 드린 겁니다. 점점점 비용은 더 들어갈 거고 그럼 성공률은 더 낮아질 거고 내가 한 기업 보고 기다리다가 닥쳤던 게 된다 얘기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라는 게 만만치가 않아서 저희가 중국을 추천드린 지 꽤 오래됐는데 최근에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 투자가 만만치 않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요. 다 전부 중국 투자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이 유동성 장세에서는 대형주만 오른다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거 틀리지 않습니다. 대형주들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대형주가 중형주에 비해서 우세합니다. 중국만 유일하게 대형주가 못 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차이나 대형주 투자 파란색입니다. 마이너스 3% 났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소형주 차이나 스몰캡 빨간색입니다. 9% 났습니다. 대형주하고 비교하면 12% 차이 납니다. 미국의 러셀 2000이라고 말하는 소형주, 중소형주 지수 오렌지색이에요. 마이너스 아직도 5%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시다시피 S&P 보라색입니다. 서로 합하면 8% 차이 나요. 미국도
중성주가 안 됐어요. 중국은 어때요? 반대로 소형지수가 올랐고 저희가 투자한 얘는 40%가 올랐어요. 예. 중국 투자도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어떤 팩트로 움직이느냐의 문제고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된다고 했을 때 과연 지금 올랐던 그 중국 기업들이 떨어지고 새로운 것이 오르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중국 투자하신다면 지금까지 기간 동안 올라간 중국 기업에 대해서 군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그럼 중국 대형주는 왜 안 좋았을까요? 약간 다른 얘기를 드리면 그런 기술주 부분이 거꾸로 저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대형 기술주가 압박을 받을 거기 때문에 중국은 목숨 걸고 자기 작은 기술주를 키울 거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작은 기술주에 투자했습니다. 지금 얘는 그거 말씀드린 게 아니라 대형, 중형, 소형 중에는 저희가 소형에다 투자했는데 소형은 기술주 소형에다 했습니다. 예. 그런데 원래 저는 소형 투자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전 대형, 지금 무슨 계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유동성 장세예요. 여름이 아니에요. 중소형 투자할 때가 아닙니다. 근데 중국은 왜 제가 중소형 투자했을까요? 중국은 정책 리스크가 있습니다. 중국 대형주가 왜 안 좋은지 아세요? 은행주 때문이에요. 공상은행. 이런 중국이 지금 부양을 하는데 그 모든 부양책의 희생양은 은행이에요. 중국 대형주의 은행이 차지한 포션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대형주에 투자했으면 결과가 안 좋아요. 예, 그런 것들. 그래서 중국을 투자하실 때는 정책 리스크라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얘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어디도 술 회사가 시가총액 1위인 나라는 없습니다. 네, 중국은 그런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투자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면에서는 향후 저희가 투자를 할 때 좀 전에 말씀드린 포트폴리오 반영하시고 그 다음에 리플레이션 장세에 대해서 반영하시고 그 다음에 특별히 여러분에게 오늘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내 자산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이걸 방어할 수 있는데 혈안 좀 더 지금도 관심이 많이 가셨지만 더 많이 관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지금 하신 말씀하고요. 국내 박스피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그 국내에 대한 의견은 제가 6, 7년 만에 처음으로 좋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한국은 투자할 곳이 적긴 합니다. 하지만 지배적인 회사의 그런 어떤 구성이 저희가 좋아하는 구성과 많이 가깝고요. 전체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처럼 IT, 소프트웨어, 헬스케어가 그 시가총액 위 주도 업종이 되어 있는 그 비율이 한국처럼 좋은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한국이 조금 더 갈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한계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주식을 사놓고 오래 가져갈 수 없는 그런 특징들을 한국 주식들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최장 2년 이상을 투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당을 안 줘요. 자사주 매수 안 해요. 예, 그 다음에 합병 같은 거 잘 안 합니다. 예, 전부 다 버는 돈 족족 회사에다 처박고 있는 거죠. 어디다가 그냥 현금으로 유보해요. 그래서 안전하기는 전 세계 1등이에요. 저평가 1등이에요. 하지만 주주에게 돌려주는 건 없어요. 지금 시기에 투자는 할 수 있어요. 1년 정도. 하지만 길게 가져갈 주식은 못 됩니다. 저 매국노네요. 예, 저는 주식 브로커를 5년, 6년 했고 이쪽 시장에서 20년 있었습니다. 저도 정말 오매불망 기업을 사랑했고 제가 그 기업을 고객들한테 추천드려서 정말 오랫동안 고집 부렸는데 돌려준 게 없습니다. 한국 주식이 왜 그런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좋은데 반해서 너무 주주 친화적인 게 없어요. 자본의 배치를 너무 잘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장기 투자는 할 수 없는 곳. 그러면 해외 외국인들은 왜 한국을 그렇게 들고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자산 배분입니다. 2%만 갖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2%. 전 세계에서 2%인데도 우리나라 30%예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투자하는 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달러 약세가 계속 지속되고 네. 유로화가 지금 계속 그 강세를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투자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네, 네. 요즘에 여론들인 것 같은데 네, 네. 그리고 신흥국이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신흥국이라면 우리나라하고 중국 뭐 네.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저희 나라가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 투자하는 것보다는 네.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은가? 네네. 궁금해서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의 그러니까 투자에는 투자를 결정할 때 투자 목적, 그 다음에 투자하는 시간, 저희는 이제 타임 호라이즌이라고 합니다. 얼마를 투자할 거냐. 제가 관리해드리고 있는 고객들의 타임 호라이즌이 1년짜리가 보통 아니라서 한국은 지금 굉장히 좋은 투자 대상이지만 더 길게 투자하려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한국을 우선 선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국을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안 하는데 저희처럼 약간 롱텀하게 연금부터 해서 아주 좀 길게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회사로서는 한국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다. 미국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럽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메리트가 적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마 선생님이 그렇게 들으신 데에는 아까 제가 금 얘기할 때 말씀 안 드렸는데 달러의 기축통화 위치를 잃어버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금이 저렇게 오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거의 그런 영향이 아니라고. 왜냐면 영향은 있는데 달러 기축통화를 포기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많은 그 파워를 미국이 아직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1, 2년 내에 그러니까 그 얘기하면서 디지털 얘기하고 뭐 비트코인 얘기 같은 거 하는 거 저 절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이 올라간 거는 달러 약세 그다음에 통화 가치 하락 그러니까 기축통화 위치 이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제가 보기엔 실질 금리 이거에 의한 인플레이션 방어적인 상승이다. 저는 거의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 대한 어떤 그런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낫지 않느냐라 말할 때 위치를 잃어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을 많이 반영은 저는 안 하고 있고 단지 포트폴리오로 7대 3 정도 8대 2 정도는 중국을 투자합니다. 조심스럽게. 그 중국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성장률이 높다고 우리한테 돌려주는 게 크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 중국은 계속 성장할 겁니다. 그렇지만 중국에서 제대로 수익을 내려면 지수를 투자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은 아까 제가 소형 얘기 드린 이유가 중국 투자는 조금 다르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만 비중은 저희는 적극. 그래서 지금도 저한테 물으시면 중국 지금이라도 사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매달 사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아직도 갈 길이 충분히 있고 그 근거는 2015년도에 중국이 6천 갔다가 5천 말에서 2천 떨어질 때는 전적인 개인 시장이었었어요. 중국은 특이하게도 중국 시장은 개인들 시장입니다. 이번에 제가 조사하고 알고 있는 건 외국인 거래대금 비중이 15%대. 그때는 0.7% 시대. 지금은 15%까지 가 있는 시대. 그러므로 중국 시장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전히 그런 것들 때문에 돈을 빼지 않고 더 투자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네. 투자할 때 국가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됩니까? 그 회사를 보고 해야 됩니까? 사실은 제 생각에는 그냥 글로벌 기업에 네. 대한 네. 국가보다 네. 네. 국가의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네. 이렇게 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네.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 대선 있지 않습니까? 대선이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에 끼치는 영향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는 작다고 봅니다. 왜? 바이든이 돼도 주식시장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뭐 여러 가지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왜 대통령이 미국같이 그런 나라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별게 없어요. 트럼프가 보니까 아닌가요? 많은 일을 했나요? 예,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민주당, 그 다음에 상하원이 공화당 이렇게 돼버리면 정말 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주는 영향은 그런 면에선 작지만 저희는 기술주 시대를 보는 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의 패권 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중국을 투자하는 그 20% 30%도 기술 패권을 쥐고 있는 쪽을 투자합니다. 중국이 쥐고 있는 데가 있고 그거는 트럼프가 공격을 해도 점점 강화하는 그런 영역들을 투자하는 거라서 선생님 말씀 반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미국을 우위에 두는 건 기술 패권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는 기술의 시대라고 보기 때문에 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기업은 당연히 저희는 기업 위주로 봅니다. 예, 예.